3번 범죄의 종류를 봅니다. 먼저 1번 결과범과 거동범. 자, 결과범을 실질범이라고 하는데 결과범이 제일 자주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결과범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세요. 자, 결과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이 행위 외에 일정한 결과 발생이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살인죄, 상해죄,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등 대부분의 범죄가 결과범이죠. 반면에 거동범은 형식범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자주 혼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알아두세요. 이 거동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발생은 필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되는 범죄를 거동범이라고 합니다. 폭행죄,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폭행죄, 주거침입죄, 모욕죄, 위증죄, 무고죄 등 추상적 위헌범이 대표적인 거동범이 됩니다. 자, 구별시력 보기 전에요.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는 15페이지. 자, 결과범이 나와 있죠. 자, A가 살인죄 고의로 칼을 들어서 푹 찔렀어요. 죽었어요. 이때 칼로 찌른다 행위가 있죠. 행위가 있습니다. 칼을 맞아 죽었죠. 결과 발생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 그러면 살인죄가 되죠. 자, 여기서 살인죄 기수가 되려면 이 칼을 찌르는 행위로부터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와줘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연결고리다라고 했고 이것을 인과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을 때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자, 만약에 찔렀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쵸? 그때는 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과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를 검토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를 검토를 한다. 인과관계 있으면 기수가 되고요. 인과가 없으면 미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거동범을 볼게요. 자, 거동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표적인 것이 폭행죄이기 때문에 폭행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가 폭행죄의 고의로 B를 향하여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다 행위, 즉 이퀄 거동이 있다 이런 말이. 그쵸? 근데 던졌는데 빗나갔어요. 빗나갔기 때문에 B는 돌을 맞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 발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수가 돼버려요. 자, 다시 한번. 자, 돌을 던지는 행위가 있다. 이것을 유형력의 행사라고 해요. 유형력 행사, 즉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곧장 기수가 되는 범죄. 반면에 만약에 유형력 행사가 없잖아요. 돌을 던지는 행위가 없다고요. 그러면 애당초 불가불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위에서 결과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려했죠. 인과관계가 있으면 기수가 되고 인과가 없으면 미수가 돼요. 자, 그러나 거동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과관계를 따지질 않아요. 그냥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기수가 되기 때문에 없으면 애당초 불가불이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요. 미수가 존재할 수가 없죠. 기수 아니면 무죄이기 때문에. 그쵸? 이 점에서 결과범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주거침입죄가 나와요. 자, 위에서 아까 우리 기본서에서 주거침입죄가 대표적인 거동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거침입죄는 실정법상 322조에서 미수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이론상 미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실정법상 주거침입죄는 미수 처벌 조항이 있더라. 여기까지 봐두셔야만 됩니다. 자,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구별시력 볼게요. 자, 인과관계 그리고 객관적 귀속이란 말은 가로 열고 닫을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객관적 귀속이란 말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은 학자들만 쓰는 얘기지 판례는 이 용어를 몰라요. 그래서 인과관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인과관계는 결과범에서만 논의가 된다. 그리고 이 인과관계가 있으면 기수가 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그쵸? 그래서 여기 결과범에서는요. 인과관계를 따지고요. 그리고 인과관계 없으면 미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금 색깔 칠한 부분은 형식범, 거동범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범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가 색깔 칠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거동범은 자, 행위만 있으면 곧장 기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게 다수설이란 말이에요. 그쵸?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미수를 따지지 않아요.
미수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빨간색으로 주거침입죄 미출구시고 여기는 미수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이것이 시험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을 볼게요. 자, 즉시범은요. 결과 발생과 동시에 곧장 기수가 되고 곧장 종료가 되는 범죄를 말해요. 다시 한번 결과 발생과 동시에 기수 이퀄 종료가 되는 범죄를 즉시범이라고 하는데 살인죄, 상해죄 등 대부분의 범죄가 즉시범이에요. 우리 판례는요. 범죄단체 조직죄하고 도주죄를 즉시범이라고 본 명시적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숙지해 두시고요.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자, A가 B를 살인하겠다는 고의 검은색으로 쓸게요. 제가 왜 이렇게 쓰냐면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요. 이 자세한 것은 제가 고의범 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살인 고의를 가지고 칼을 들어서 푹 찔렀어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 발생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미리 말씀드릴까요? 자, 보세요. A가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을 저쪽에서 보았잖아요. B가 서 있는 것을 봤잖아요. 인식을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칼을 들고 찔러버리면 칼 맞고 이렇게 쓰러지겠죠. 이렇게 쓰러지겠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의역하면서 이렇게 사망하는 것을 의역하면서 이렇게 칼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과 의역이 합쳐진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의라는 거예요. 고의. 그래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지적 요소와 의적 요소가 결합된 것이라고 우리가 고의범 파트 할 때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B를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의역해서 칼을 찌른다. 이 부분은 고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지울게요. 다시 자, A가 B를 살인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칼을 들어서 푹 찔러 죽었어요. 칼 맞춰 죽었죠? 그 즉시 기수 이퀄 종료가 돼요. 종료가 돼요. 이때 자, 공범의 성립 시기는 B가 죽기 직전까지 기수가 되기 전까지 공범이 가능해요. A가 혼자 죽일 수 있고 C랑 같이 합심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쵸? 사망하기 전까지는 공범이 가능하고요. 자, 죽은 상대방 B도 죽기 직전까지는 뭐가 가능해요? 이 A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즉 결과 발생이 이르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공범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기수시부터 공소시효는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 기수가 되기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즉시범. 결과 발생과 동시에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 즉시범만 보세요. 즉시범은 기수와 종료 시기가 일치를 한다. 공소시효 계산점은 기수시기부터이고요. 그리고 공범시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올라갑니다. 자, 상태범 볼게요. 상태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절도죄, 횡령죄, 내란죄. 우리 판례는 내란죄를 상태범이라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인가 하면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해서 법익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곧장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나, 즉 위에서 보았듯이 기수와 종료 시기는 일치를 해요. 그런데 기수 이외에도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해서 이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해서 이것을 상태범이라고 부르는데 노트 펴볼게요. 자, 대표적인 것이 절도죄이기 때문에 절도죄 갖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A가 절도죄의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의 집에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 물색했어요. 그리고 취득을 했죠. 자, 강론 배우신 분들 절도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주간일 때의 착수 시기는 언제죠? 물색시죠. 물색시. 그래서 주거침입했기 때문에 일단 주거침입밖에 안 돼요. 자, 물색했을 때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되죠. 그런데 이 취득했을 때 절도죄는 기수가 되고 종료가 돼버려요. 그런데
위법 상태는요. 위법 상태는 이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훔쳤잖아요. 손에 잡고 있잖아요. 잡았을 때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지만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재물을 경찰관에게 반납하든지 재물 피해자에게 반납하다든지 그 반환을 했을 때까지, 즉 취득했을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이때까지 뭐한다? 위법 상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상태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위에서 보았던 직시범하고 똑같아요. 즉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수 이퀄 종료되기 전까지 얼마든지 공범이 가능해요. 즉 A가 B와 합심해서 이 집에 뛰어들어가서 절도를 같이 할 수 있고요. 피해자는 재물을 뺏기기 전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시범에서 보았듯이 공범과 정당방위 시기는 기수 종료 시기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소시효도요. 공소시효도 기수시부터 공소시가 진행한다는 점에서 직시범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점, 즉 기수부터 반환시까지 요 갭이 있다는 이 부분에서 직시범하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기본서 한번 가볼게요. 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상태범 나와 있죠. 그쵸? 자,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한다는 점, 공소시 계산점 기수시기부터 진행한다는 점, 공범시기, 정당방위 시기도 기수시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직시범하고 상태범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아니한 학자들도 있는데 다수설은 양자를 구별합니다. 됐죠? 자,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이 이 계속범위인데요. 계속범위를 좀 알아두세요. 자, 대표적인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체포감금죄 밑줄 그시고, 약취인죄 밑줄 그시고, 주거침입죄 밑줄 그시고, 퇴거불응죄 밑줄 그시고, 직무유기죄 밑줄 그시고, 이거 전부 다 암기하세요. 됐죠? 자, 읽어볼게요. 법익침해 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기수가 되고, 기수 이후에도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 행위도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잘 모르겠죠? 자, 노트 펴봅니다. 자, 노트 펴볼게요. 자, A가 있어요. 자, B라는 여성을 창고에 가뒀어요. 욕설하면서 이년아 들어가 하면서 창고에 가뒀어요. 감금해버렸어요. 자, 이때 감금했어요. 감금했을 때 위에서 보았듯이, 자, 1번 그림 볼까요? A가 칼을 들어서 B를 푹 찔러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수 이퀄 종료가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범도 A가 B라는 여성을 창고에 가뒀을 때 기수 이퀄 종료가 되나요? 에? 아니죠. 언제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나요? 자, 살인죄는 왜 죽자마자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나요? 살인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끊어졌을 때 기수가 되는 거죠. 감금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금죄도. 감금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법익이.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A가 B라는 여성을 창고에 가두자마자 보호법익이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법익이 침해가 되려면 이 창고에 가두고 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을 때. 그쵸? 그래서 그러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결정해요. 자, 그래서 이 여성을 감금했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기수가 됩니다. 그러면 기수 이퀄 종료가 되나요? 언제 감금죄가 종료가 되나요? 이 여성이 창고에서 도망 나왔을 때 또는 누가 풀어줬을 때 그때 감금죄가 비로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금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수와 종료 시기가 불일치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점에서 위에서 보았던 즉시범 상태범하고 다른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자, 감금 시부터 종료 시까지는 뭐한다?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때까지 A는 C라는 사람과 같이 공범이 가능하고요. B라는 여성은 이 여성이 창고에서 탈출하기 전까지 정당방위가 가능해요. 자, 여기서 공범과 정당방위 시기는 언제까지다? 기수시까지가 아니라
종료시까지다. 이게 종료시까지. 종료시까지 공범 성립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시범 상태범하고 달라요. 그리고 공소시효는요. 종료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도 즉시범 상태범하고 달라요. 자, 됐죠? 교재 볼게요. 교재 오시게 되면 자, 도표 보세요. 자, 계속범위라고 하는 것은 기수와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 않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종료시부터이고요. 공범이나 정당방위는 종료시까지다. 라는 점에서 즉시범 상태범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이렇게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침해범, 위헌범을 볼게요. 자, 침해범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법액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있을 때 기수가 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 하고요. 살인죄 등 대부분의 범죄가 침해범이에요. 자, 반면에 위헌범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범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위헌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 위헌범이 있고 추상적 위헌범이 있는데요.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하는 것은 법액 침해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 현실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헌범이라 하고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위험은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하게 되는데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요. 자, 위헌범이 있고 침해범이 있죠. 방금 교재에서 읽었듯이 침해범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법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있을 때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고 했고요. 위헌범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추상적 위헌범이 있고 구체적 위헌범이 있는데 추상적 위헌범은 추상적 위험, 일반적 위험만 있으면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 위헌범보다는 기수 시기가 한 단계 빨라요. 그리고 구체적 위헌범은 침해범보다 기수 시기가 한 단계 빨라요. 자, 방화죄를 갖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강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방화죄 조문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좀 쉬울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방화죄 조문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화죄는 객체에 따라 방화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있어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건조물에 불 지르게 되면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가 돼요. 그리고 공용 공익 건조물에 불 지르게 되면 공용 공익 건조물 방화죄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건조물의 종류를 특정화시켰잖아요. 현주 건조물, 공용 공익 건조물로 특정화시켰는데 이 세상에서 건조물이 요 두 가지만 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무수히 많은 건조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나머지 몽땅 다를 퉁쳐서 일반 건조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타인 소유와 자긴 소유로 나눴어요. 그래서 건조물은 총 몇 가지다? 현주 건조물, 공용 공익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건조물만 있는 게 아니죠. 물건도 있잖아요. 물건. 그쵸? 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농기구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물건이잖아요. 그쵸? 자, 이 물건들인데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퉁쳐가지고 일반 물건 이렇게 불러요. 그걸 쪼개서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위에부터 64조, 65조, 66조, 67조가 되는데 타인 소유, 자기 소유는 1항, 2항으로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64, 65, 66조 1항, 66조 2항, 67조 1항, 67조 2항 이렇게 6개가 나와요. 이 6가지가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과실범은 실화죄가 있는데 그건 170조에 나온단 말이죠. 그건 나중에 방화죄 할 때 배우고요. 일단 고의범만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총 6가지 조문 중에서 2개를 쪼갰습니다. 이렇게. 왜 2개를 쪼갰느냐? 제가 쪼개고 싶이 쪼개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을 구별해서 쪼갠 거예요. 자, 위에 3가지는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3가지는 자, 불을 놓아 플러스 소외하면 기수가 돼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불질러서 소외하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고요. 여기서
불을 질렀을 때 착수가 되고요. 소외가 되면 기수가 돼요. 자, 반면에 밑에 세 가지는요. 이 밑에 세 가지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을 질러서 소외해서 그리고 공공위험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기수가 돼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착수는 똑같죠? 자, 그러면 위에 세 가지와 밑에 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어디가 기수가 빨라요?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것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위에 것은 소외만 하면 기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문 자체에 공공위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조문 자체에 없어요. 밑에 것은요. 소외 갖고는 안 되고요. 공공위험이 발생했을 때 기수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위에 것이 기수가 빠르다고 했죠. 그것을 위험이 추상화될 우려만 있으면 곧장 기수가 된다고 해서 위에 세 가지를 추상적 위험범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세 가지는 공공위험이 발생해야지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구체화되어야 돼요. 위험이 구체화되어야 기수가 된다고 해서 구체적 위험범위다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자, 몇 가지 좀 더 알아볼게요. 공공위험 발생이 기수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조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위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 왜?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조문에 있기 때문에 고의의 인식 대상이 돼요. 나중에 고의범 파트할 때 말씀드립니다. 자, 반면에 자, 위에 세 가지 볼게요. 자, 위에 세 가지는 공공위험 발생이 조문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문에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거예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 대상도 되지 않아요. 쉽죠? 쉽죠? 여기서 다시 한번 교재를 넣어볼게요. 자, 구체위험범 2번 볼게요. 2번 체크하시고 추상적 위험범 2번 체크하시고 구체위험범은 위험 발생이 조문에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긋죠. 가로 열고 조문 동그라미 쓰시고요. 그리고 조문에 있기 때문에 위험 발생은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의 밑줄, 고의 대상이 된다. 자, 반면에 추상적 위험범은 조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구성요건 요소 밑줄 그시고 X, 입증 밑줄 그시고 X, 고의 밑줄 그시고 X. 됐죠? 차이점 잘 봐두세요. 자, 도표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읽었어요. 자, 방금 추상적 위험범에서 현주 건조물 현주 동그라미, 공용 건조물 공용 동그라미, 그리고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동그라미. 이 세 가지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자, 오른쪽 가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동그라미. 색깔 달리해서. 그리고 밑에 일반 물건 동그라미인데, 일반 물건은 타인 소유, 자기 소유 불문이다. 그쵸? 그래서 왼쪽 3개, 오른쪽 3개. 됐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고의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치? 이들 제에 대한 실화죄는 과실범이거든요. 이 실화죄. 그래서 추상적 위험범을 객체로 하는 실화죄도 추상적 위험범이고, 구체적 위험범을 실화죄로 하는 추실화죄도 구체적 위험범인 거예요. 일시적 똑같아요. 불이 그런데 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묶으시고, 요 두 가지 묶으시고, 세 가지 묶으시고, 여기 세 가지 묶으시고, 여기 두 가지 묶으시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가스전기 나왔네요. 자, 단순히 가스전기가 나오면 구체적 위험범인데요. 그 가스전기가 공공용 가스라고 하면 인명피해가 크겠지.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 위험범위. 됐죠? 공공용 가스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추상화시켜서 기수시기를 빨리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시골 가보면 공공용 가스를 별로 안 쓰고 개인 가스 배달시켜서 쓰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는 위험이 구체화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강론체계 할 때 다 배우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무유기죄 할 때, 직무유기죄 할 때 구체적위헌범이라고 판례에서 배운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자가 붙은 범죄, 구체적위헌범이다고 했는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중체포감금죄가 되는데요. 중체포감금죄는 구체적위헌범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강론 시간에 필기를 해드립니다. 됐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 왼쪽에서 유기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경미유찰방해죄, 비밀침해죄 이런 것들 전부 다 강론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죄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추상적위헌범이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강론 시간에 다 하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통화, 유가증권, 문서죄, 그리고 수뢰죄, 공무집행방해죄, 마지막에 배우는 은닉도피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이 몽땅 다 국가적법익에 관련된 죄들입니다. 이 전부 다 뭐다? 추상적위헌범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강론 시간에 다 배우는 것들입니다. 됐고요. 다음 지금까지 배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을 볼게요. 일반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속된 말로 개나 새나 다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일반범이라는 거예요. 조문을 보게 되면 뭐뭐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 사람을 살해한 자,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범이다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신분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행위 주체에게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 있고요. 신분이 없어도 저지를 저질 수가 있는데 신분이 있는 자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명되는 부진정신분범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밑에 도표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공무원 범죄들 있죠. 대표적인 것이 수뢰죄입니다. 수뢰죄는요. 공무원 신분이 있을 때 수뢰죄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아도 수뢰죄가 안 돼요. 자, 도주죄. 체포 구금당한 사람이 도망했을 때 도주죄가 되는 겁니다. 위증죄. 법정에 나가서 선서했는데 선서한 자가 위증했을 때 위증죄가 되는 거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예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끊었을 때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분이 있을 때에 성립하는 진정신분범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근데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인데 무고죄는 신분범이 아니라 일반범이에요. 그래서 이 무고죄 좀 봐두시고요. 자, 다음 허위 공문서, 허위 진단서는 신분범인데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는 신분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위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신분범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유기죄 신분범이에요. 횡령배임죄 타인 재물 보관자, 타인 사무처리자 신분범이에요. 자, 그 다음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을 한다. 근데 신분이 있는 자가 했을 때 가중 감경된다고 하는 것이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체포강부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부분 가려볼까요? 이 부분 가려볼게요. 불법이란 말을 가려볼게요. 체포감금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범이죠. 그런데 이거 지울게요. 자, 불법이란 말을 지웠어요. 자, 그러면 불법을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경찰관이 불법 체포감금하게 하게 되면 경찰관이 신분이 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 그래서 이것은 부진정 신분범인 거예요. 경찰관이 폭행 가혹행위 하면 형이 가중돼요. 도주 원조죄는 일반범인데 간수자가 도주 원조를 해주게 되면 형이 가중돼요. 자, 살인죄는 일반범인데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면 형이 가중돼요. 그래서 이 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적 요건이다. 부진정 신분범이다 하는 거예요. 영아 같은 경우에 직계 존속이 해버리면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감경되는 부진정 신분범인 거예요.
상습범,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이에요. 자, 여기서 업무상 범죄. 자, 왼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횡령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이죠. 타인 사무처리자, 타인 재물보관자 신분범이죠. 그런데 이 업무상이 붙어버리면 형이 가중돼 버려요. 그래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은 부진정 신분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왼쪽 한번 가볼게요. 자, 왼쪽에 가보면 두 가지 묶어보세요. 업무상 비밀누설자 할 때 업무가 나오고 업무상 과실작물할 때 업무상이 붙잖아요. 이것은 가중적 요소가 아니다. 가중적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신분범에 해당하지 가중적 요소가 되는 부진정신분범이 아니다. 는 거예요. 자, 이 업무상 과실작물죄가 왜 가중적 요소가 아닌가 하면 이런 죄가 없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과실작물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형법에 없어요. 작물죄는 단순 과실이 없고 업무상 과실, 중과실만 있기 때문에 즉 단순 과실이 없으므로 업무상은 이 과실에 대한 가중적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배워요. 자세한 것은 과실범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업무상 범죄는 가중 요소인데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업무상 과실작물죄는 가중적 요소가 아니라 신분 요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예외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뭐의 예외다? 오른쪽에 예외다는 거예요. 자수범을 갑니다. 자수범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스스로 자자 그리고 손수자를 써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손에 의해서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타인을 이용해서는 죄를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자수범이라고 한다. 그 예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위증죄 밑줄 그시고 그 다음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 밑줄 그시고 왜 두 가지를 밑줄 그라 했냐면 나중에 간접정범할 때 나오는데요. 두 가지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참고로 받으시고요. 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강제추행죄 판례가 있는데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뒤에서 배웁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꼭 좀 숙지해 두시고요. 따라서 2번 직접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정범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범은 가능하다. 즉 교사범, 종범은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필기해 두시고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이제 다 배웁니다. 다음 목적범을 가볼게요. 자, 목적범이라고 하는 것은 볼게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고의가 있는데요. 고의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고의 이외에 일정한 목적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 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 16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노트가 빈 공간이죠. 그쵸? 여기다가 여러분 필기하세요. 제가 쓰는 것 그대로 따라서 쓰세요. 4번 검은색으로 4번 목적범 이렇게 제목을 다시고 자, 그 다음 점 찍고 통화위조죄 땡땡 밑에 내란죄 땡땡 그 다음 무고죄 땡땡 그 다음 점 찍고 음행매개죄 땡땡 무수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찍으시고요. 4개 묶으세요. 이 4가지가 전부 다 뭐다? 목적범들이에요. 자, 통화 위조죄가 되려면 일단 고의가 있어야 돼요. 통화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내란죄도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무고죄도 다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음행매개죄도 전부 다 고의가 있어야 돼요. 필기하셨어요? 자, 플러스 다 플러스. 자, 이 4가지 범죄들은 고의만 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
통화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통화를 위조해서 내가 이걸 써먹겠다고 했을 때 그럴 목적으로 위조하는 거예요. 내란죄는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란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무고죄는 고의 외에 플러스 형사처분, 중간에 점 찍고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목적범위입니다. 음행매개죄는요. 영리 목적이 필요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고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 이외에 또 다른 일정한 목적이 필요한 범죄를 목적범위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색깔 달리해서 목적 이랬죠? 이 네 가지를 길게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밑으로 끄집어 당겨서 필기하세요. 자, 이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100%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고 하면 틀려요. X 기출문제. 두 번째. 여기 1번 하시고요. 밑에 걸 2번 하세요. 자, 그러면 고의 외에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위라 했는데요. 그럼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어야 기수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자,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됐죠? 전부 다 시험 문제.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퀴즈입니다. 자, 목적범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진정 목적범이라는 게 있고 부진정 목적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진정 목적범.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목적이 있다면 가중 감경되는 부진정 목적범 이런 것이 있다. 이 중에서 이 진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방금 필기했죠? 자, 목적의 인식은 미필적 동그라미면 족하다. 그리고 달성 여부 세무칠까요? 이것은 기수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 영향 X 하시고. 됐죠? 자, 밑에 도표가 나오는데요. 이 도표에다가 별표를 하나 박아두세요.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경찰 시험에서 잘 나와요. 자, 내란죄, 범죄단체 조직죄, 다중불례산죄. 강론책 가보면 전부 다 조문을 보면 무슨 목적 이렇게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강론책에 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소유죄는 아니다. 밑줄 그으시고. 국기 국장 모독죄는 이것은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는 목적범위. 우리나라 국기든 외국 국기든 간에. 그리고 통화, 유가증권, 문서죄는 행사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인데 예외가 있다 했어요. 자, 색깔을 달리해서 각종 행사죄, 행자 세모 치시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 진짜 세모 치시고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 부자 세모 치시고 강론책 배우신 분들 암기하셨죠? 행진부. 자, 색깔 칠할까요? 행, 진, 부. 이 세 가지는 목적범위 아니다. 자, 통화, 유가증권, 문서죄는 죄의 개수만 30개가 넘어요.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암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죄는 몽땅 목적범위인데 끝에 행자, 진자, 부자 이 세 가지 들어간 것은 목적범위 아니다. 이 세 가지가 단골로 나옵니다. 시험에. 됐죠? 그리고 노트에서 필기했듯이 무고죄 목적범위고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위인데 단순 도박죄는 목적범위 아니에요.
음행매개체 필기했고 전부 다 목적범위입니다.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위. 그리고 준자가 붙은 거 100% 목적범위예요. 그리고 예비모죄 목적범위인데 땡땡. 자, 필기 한번 해볼까요?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 이 필요한 목적범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것은 행진부가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부지적 목적은 친절하게도 전부 다 목적이란 말을 다 써줘요. 이렇게. 여기도 목적, 여기도 목적, 다 목적 써주죠. 그쵸? 그리고 모해위증죄는 모해할 목적, 모해할 목적. 이거 모해라는 말을 붙여줘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형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출판물 같은 경우에 비방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위예요.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단순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세져요. 그러나 명예훼손죄라든지 신용훼손죄는 목적범위 아니라 일반범위예요. 위증죄, 증거인멸죄도 일반범위예요. 목적범위 아니에요. 어떻게 정리한다? 나중에 문제집을 통해서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왔던 것들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 일단 기본서에서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문제집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경향범위 있고 표현범위 있는데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